이번엔 좀 심도 깊은 탑다운 전략,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 좁혀 내려오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좀 관심 많이 가주시고요. 오늘 돈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신증권 투자전략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바꾸기. 네. 헤드라인 리스크를 보통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는 타이틀, 네. 헤드라인 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막 춤추는 리스크라고 하지만 이걸 사람에다가 빗대기에는 좀 모호합니다만 대가리 리스크? 네. 대가리는 순 우리말입니다. 네. 물론 어떤 상대방을 낮잡아 부를 때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욕으로 들릴 수 있는데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뭐 이 방송 듣는 건 아니니까. 네, 하여튼 뭐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 뭐 대부분은 인지하고 있죠. 막 왔다 갔다 네, 하니까. 자, 유럽연합을 향해서 관세 협상을 또 막 뒤집었죠. 네. 이번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또? 일단은 갑작스럽게 6월 1일 날 관세를 50% 매기겠다라고 했다가 네. 다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7월 9일로 연장을 했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했다기보다는 7월 9일이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에요. 그런데 협상이 좀 진전이 안 됐는지 갑작스러운 돌발 발언을 했고, 근데 또 그에 바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는 협상 카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습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런데 시장은 많이 춤을 췄죠. 네. 유럽 증시는 2% 급락을 하기도 했고 미국 증시도 장중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좀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7월 9일로 다시금 시한을 연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습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한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발언으로 협상을 좀 촉구한 듯한 스탠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관세 정책에 있어의 방향성은 4월 9일 날 90일간의 유예를 했고, 그리고 5월 11일 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면서 방향성 자체는 좀 완화적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이즈는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림은 맞는데 그 안에서 트럼프발 노이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완화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겠군요. 네. 대통령이 일단은 질러놨잖아요. 너무 세게 질렀죠. 맞습니다. 네, 물론 뭐 정책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갈수록 자꾸 이 스텝이 꼬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고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원래 정해져 있던 7월 9일을 땡겨가지고 6월에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다가 주변에 이제 책사들이 놀란 거죠. 그쵸. 국채 입찰 지금 막 해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20년물 입찰했다가 해프닝 있었잖아요. 네. 금리가 폭등하는 바람에. 오늘 저녁에도 2년물 입찰이 있을 거야 아마. 대규모도 있고 단기물 입찰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달러 드랍 덤핑이죠. 막 던지기 나오면은 이게 뭐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게인 트럼프 샤크.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뭐 요즘은 그렇지요. 자, 어게인 트럼프 샤크가 이전과 이번에 가장 그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4월 2일 날 관세 무관하고 4월 9일 날 유예한 뒤에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방향성 자체는 완화 쪽으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초에 좀 이번이랑 좀 비슷했거든요. 네. 관세부가 플러스 채권금리 급등, 유가 폭락 네. 이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4월 초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연준도 QT를 좀 비중 줄였고 금액을 줄였고 그리고 CDS 프리미엄도 그때 급등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즉 채권금리 레벨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신용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디폴트 리스크가 4월 초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갔다라는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 흐름들은 등락은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초 리스크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가는 그림이고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 흐름들이 추세를 바꿀 만한 변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시장 일각에서의 음모론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극단적인 행동이 여럿을 피곤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인비지블 핸드라고 하나요? 대통령을 만드는 뭐 예전에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컴퍼니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야, 저 찍어내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무디가 그래서 한번 네. 무디스가 움직였다. 이게 이제 시발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강한 경고들 대통령이 알아들었으면은 좀 추리 조절을 할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또 자기 방향대로 가겠죠. 네. 자, 근데 이번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 10월 달에 예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좀 늦어진 거였었고 타이밍상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스탠스를 전적으로 바꾼다? 아마 트럼프는 더 엇나가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네.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이셔서 네. 물론 뭐 잘하시겠지. 네. 하여간 믿기리 싶은데.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네.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미국 내에서 이제 미국 연준이 있잖아요. 네. 몰가의 페드의 이제 파월 의장이 있는데 이 FOMC라고 하는 의사록도 중요할 거고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또 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비중이 좀 높을까요? 일단 물가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C.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FOMC를 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팩트를 주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3월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연준이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만큼 시장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안에 2번 한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횟수별로 보게 된다면 2번 금리 인하 다음에 확률이 높은 게 한 번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번 또는 4번 금리 인하 기대를 했던 시장이 지금은 2번 또는 한 번 금리 인하를 컨센으로 형성할 정도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장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많이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뉴스에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의사록이 좀 매파적으로 나온다거나 PC가 예상보다 좀 높은 물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시장이 등락은 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연준의 의사록에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찾아낸다거나 네. 아니면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좀 방향성을 미국 증시도 최근 좀 흘러내렸었는데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미 뭐 마음의 준비를 좀 네, 맞습니다. 했는데 괜찮아 의외로 막 네. 그러면은 또 시장 금리도 좀 낮아지고 맞습니다. 뭐 스탠스 자체도 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PC 물가 네. 이번 주 후반에 좀 나오죠. 네, 30일 날 나옵니다. 30날. 네. 네, 조금 그래도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지난번에 그 CPI나 뭐 PPI 같은 경우도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더라고요. 일단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요. 물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 물가입니다. 네. 그중에 주택 물가고 이 부분은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뭘 줄일까요? 네. 서비스, 여행 가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쪽들을 줄이겠죠. 네.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은 좀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서비스 쪽의 수요가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물가 상방압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특히 있습니다. 뭐 외식 물가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 이 아시아권역들 보면 최근에 이제 통화가 많이 절상이 네. 되고 있는데 그게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이긴 해도 이쪽 내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네.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일단 통화 가치를 좀 올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일부에서 얘기하던데 자, 중국과 우리 증시는 이런 경기 부양 강화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약세로 간다는 게 정설인데 그렇죠. 최근 흐름들은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오히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그나마 통하는 약세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면 경기가 좀 살아나겠는데라는 기대감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폴리시 믹스라고 합니다. 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지표가 15개월 만에 전년 대비 플러스 반전을 했거든요. 네. 이게 정책 효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면 수요 회복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크게 톤다운되고 그리고 중국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면 한국 수출도 굉장히 견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중국, 한국 그리고 최근 독일까지 경기 부양 정책, 금리 인하를 가속화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증시 흐름들, 특히 난유에서 쪽의 증시 흐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소비도 그렇고 모든 경제는 저희가 심리라는 네. 이 휴먼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참 이게 하루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 투자자들의 마음도 갈대와 같고 뭐 이리 쏠렸다 저리 네. 쏠렸다. 근데 어떤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되고 안정을 찾는 거죠. 네. 우리 벨리를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지금 참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고 이제 서서히 뭐 날씨도 네. 조금 따뜻해지고 뭐 이러면은 이게 약간 따뜻하게 부응하는 뭐 네. 그런 움직임들이 중국과 우리 뭐 아시아권에서 다 같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네. 주고 자 거기에 이제 또 뭐 마중물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폴리스 믹스라고 하시는 뭐 재정 통화 이런 네. 이게 정책이 같이 쫙 돼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또 실기하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5월 금통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능성, 있고요. 인하 가능성. 인하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얼마나 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하는 총재의 발언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내일 금리 인하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외환 시장은 좀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방향성은 명확하다. 재정 정책 또 대선 이후에도 추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인 추경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 금리 인하까지 가세해주게 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금리가 약간 뭐 양수 그 칼날의 양면처럼 네. 성장률을 높일 것이냐 한 반면에 또 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 가계 부채 또 뭐 부동산 이슈 네. 복합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쪽을 더 선택할 것이냐 성장률 쪽? 네, 저희는 성장을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성장이 안 된다면은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부채를 해결하는데 더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라서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을 펼치고 여기에 소비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또 집행되게 된다면 네.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하반기에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게 이제 뭐 그런 문제하고 또 환율도 많이 보잖아요. 네. 원화가 갑자기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통화 가치가 낮아져서 네. 환율이 오를 거에 대한 우려감. 근데 지금 환율이 좀 낮아져서 네. 일단 여유가 좀 생긴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1,400원대 후반이면 그렇죠. 잘못하면 1,500원 넘어설 맞아요. 거다. 금리 인하를 해버릴 때. 그리고 그 당시는 추경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외환 시장을 자극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1,360원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외국인 매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더 팔겠나 싶기도 하고. 네. 자, 그럼 조금 내려가서 이제 탑다운으로 네. 섹터나 산업으로 가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또 상징적인 네. 이 IT의 그 기업이죠.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있죠. 네, 어떻게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실적이 잘 나왔냐 보다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주는지 지금 엔비디아 실적 전망을 보면 매 분기 성장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 성장 속도나 성장 모멘텀들이 유지되는지 또는 강화되는지 아니면은 관세 영향이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규제 영향으로 가이던스가 낮아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적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적 가이던스를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최근 중국에 대한 제재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실적에 어느 정도 업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젠가요? 중국향 블랙웨어를 사양을 좀 낮춰서 네.
출시하겠다 네. 이런 내용을 내놨는데 그게 어떤 가이던스의 조금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오갈까요? 뭐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결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말해주게 된다면 시장의 우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12개월 선행 PR이 20배 초반까지 갔다 지금 30배로 회복했거든요. 높다면 높다고 할 수도 있겠고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라서 엔비디아 PR 30배? PR 30배 높아 보이진 않은데. 네, 높아 보이진 않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40배, 50배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PER이 저희가 이제 뭐 가끔 얘기하지만 그 독점적인 시장에서 수익을 몇 년 동안 맞습니다. 누릴 것이냐 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같으면 뭐 지금 한 2, 30년은 그냥 먹고 사는데 네. 지장 없을 것 같아서 PER 30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높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장 흐름들을,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쇼크만 아니라면 가이던스를 크게 낮추지만 않는다면 고점을 뚫는 시도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에도 영향을 좀 직간접적으로 주겠죠. 네,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말씀드렸던 가이던스 그리고 AI 산업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중국 규제와 관세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내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심리를 좀 완화시켜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에 좀 플러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야기 이면에 보면은 중국의 자본시장을 더 네. 개방해라 막 이런 압력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돈이 가다 보면은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경유지로 뭐 일본,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에 대해서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화도 조금 절상이 되는 트렌드이긴 한데 정상으로 찾아가는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크다 보니까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것보다도 업종 선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 방산 이쪽들 그리고 내수주 이쪽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동차, 반도체 이런 수출주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2000년까지. 그러므로 인해서 수출주들을 좀 매도하면은 매수 규모가 훅 줄어들어 버리고 수출주를 조금 매수하면은 뭐 천억 단위로 사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아마 6월이 되면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실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그리고 물가나 경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올라가기보단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상화 차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1,300원 초반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2024년 10월 수준 저점을 깼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2024년 10월 저점이 1,308원입니다. 네. 이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외환 시장에서의 흐름만으로도 매수 유인이 있는데 그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적, 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력을 더 뽐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결국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맞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신뢰를 안겨줘야 되니까. 네. 자,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아웃라인 지금 봤는데 뭐 매크로 보고 탑다운으로 좀 내려와서 섹터도 봤는데 우리의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일단은 뭐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쿨다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큰 조정을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업종들이 좋을까, 어떤 섹터가 좋을까, 어떤 것이 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네. 너무 지나침만 못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주가 뭐 급등을 하기도 그러게요. 하고 그런 저평가된 업종들에 최근에 대한 금융주들도 좀 네, 금융주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저평가된 업종들이 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들 소외되었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아마 6월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하시는 분들과 투자자분들께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